당신이라면 국적을 바꾸겠습니까? 그녀는 바꿨습니다. 외교관이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유요? 눈 오는 새벽. 쓰러진 노인에게 7분 만에 도착한 119 한 대. 질문도 없고 확인도 없고 치료부터 시작하는 나라.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였다고. 이 이야기는 살기 좋은 나라가 한 사람의 국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은 정확했고 병원은 빠르고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건 그게 아니었다. 이 도시는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새벽 눈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런데 7분 만에 도착한 119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나라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외교관으로 이 나라에 왔다가 이제는 한국의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제 마음이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피 윌킨슨입니다. 캐나다 외교부에서 파견된 외교관이죠. 아시아 교류회의 참석차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선 30분은 기다려야 할 일이죠. 이게 첫 충격이었어요. 공항철도는 출발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역에서 호텔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설계된 배려로 움직이는구나. 저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한강은 마치 서울의 심장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물처럼 서울이 제 삶에 흘러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질서정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역에 내려 길을 찾으려 할 때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터치 한 번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출입증에 내장된 칩 하나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도 복사실에서 자료를 인쇄할 때도 그 카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 리셉션에서 한국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된 배려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 공무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차갑고 메마른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통역사 은지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은지는 저에게 단순한 통역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은지는 한국 문화의 창문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오랫동안 쌓인 따뜻한 감정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어에는 그런 단어가 맞나요? 네, 꽤 있어요. 한글은 특별해요.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시스템이죠. 자음과 모음이 모여 소리를 만들어내요. 한번 배워볼래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보통 현지어를 배우지 않아요. 어차피 몇 달 후면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은지가 보여준 한글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보며 놀라웠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기하학적 형태가 조화롭게 결합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은지에게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는 기뻐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발음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은데요. 은지가 반가워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에 감탄했고 특히 한국어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어느 날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 같아요. 정이라는 단어처럼 영어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담고 있죠. 은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긴 거예요. 한글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감성이 담긴 창조물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가 2달째 접어들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대표로 행사준비위원회에 합류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들의 꼼꼼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죠. 그런데 행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사장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비상사태였죠. 행사 책임자로서 저는 당황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고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와 한국인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행사장 천장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고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방수 처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른 이들은 임시 천장재를 구하러 나갔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찾아 움직였죠.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까지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은지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게 한국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일어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행사는 문제없이 진행됐고 아무도 그 밤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행사가 완벽했어요. 특히 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팀워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일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구나. 그리고 그 강인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의 힘에서 나오는 거구나. 저는 그때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 도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은지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가족이 김장을 하는 날이에요. 함께하면 좋겠어요. 김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은지의 집을 찾았죠. 그곳에서 만난 은지의 가족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김치 속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고 골고루 섞는 거예요. 은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데웠습니다. 은지의 아버지는 김치의 역사와 건강에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이상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죠. 은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지의 가족은 저를 온돌방으로 안내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와요. 온돌방에 누웠을 때의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함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느낌. 그것은 마치 대지의 온기를 직접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 가족은 저에게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으로 한복을 입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저는 그날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객의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가족 선언 같아요. 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은지 가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이죠. 그날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런 가족의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가장 강렬한 기억은 눈 내리던 어느 새벽의 일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죠.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어로 울었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식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기에 상황 설명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긴급 출동 시스템은 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정확히 7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구급대원은 제게 복잡한 질문을 하는 대신 즉시 노인의 치료부터 시작했어요.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스템의 가치라고 생각했죠. 서류나 보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나라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길을 잃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게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도요. 외국인인데도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아들이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이웃끼리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야. 마음이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도시는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나라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시스템 속에 숨겨진 따뜻한 심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캐나다 본부에서 복귀 지시를 받았습니다. 6개월 임무가 끝났다는 통보였죠.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외교 임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인연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피,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나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남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심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캐나다 외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에 있는 다문화 아동 지원 NGO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저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포용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이 사회에 더 깊이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아동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선생님은 왜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찾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뿌리내린 곳이라는 사실을요.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 사회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파트 주민 모임에 참석하며 저는 조금씩 서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마다 만나는 할머니는 처음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말 배우는 외국인은 처음 봤어.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민센터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가기도 했어요. 그들과 함께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저는 점점 이방인이 아닌 이곳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은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은지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제 서울 사람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였죠. 그 말을 들은 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NGO에서 일하면서 저는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저는 더 깊이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지역신문에서 우수 시민상을 받게 되었어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세요? 서울은 제가 선택한 고향이에요. 제 대답에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심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찾았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외국인이 살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이 도시와 맺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이 도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명절에는 은지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맛비,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꽃까지. 이 모든 순간이 제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동네 청소를 하며 저는 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방식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비 오는 날 모르는 이에게 우산을 나눠주며 제가 받은 정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긴 과정이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시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이 나라에서 저는 제 진정한 자아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시민권을 받던 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완성이었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권을 얻었죠. 첫 투표일, 저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투표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의 미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생각보다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부스로 향했어요.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는 간단한 행위지만 그 의미는 무척 깊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내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나를 받아준 거다. 그리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제 나도 이 땅의 한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빌딩들, 거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그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알았어요. 이 나라가 저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을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로 끝맺었습니다. 세금이 정확하고 병원이 빠르고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건 시스템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진짜 놀라운 건 이 도시가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끝내 서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피 윌킨슨,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영혼의 고향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